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장 끝나면서 환율이 원달러 환율 얘기입니다. 장외 시장에서 여기에 선물한 시장이죠. 1380원을 돌파를 했는데 그 배경은 그 미국 5월 신규 고용이 27만 건을 훨씬 넘었어요. 예상이 18만 5천 건 정도인데 그 실제 고용은 전문가 예상보다 50%나 넘게 증가했어요. 근데 이 보도가 뜨자마자 외환시장이 움직였거든요. 뭐 며칠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 환율이 안정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고용을 잘못 보고 미국 경제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달러 약세에 배팅한 사람이 적지 않았죠. 그런데 그 고용시장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상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즉 미국 경제가 침체될 확률이 아주 낮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결국은 이제 환율 결정 원리인데 여기에 대한 이제 분석이 실패를 하니까 즉 미국 경제가 문제가 없는데 미국 경제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다수가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원달러 환율 대응이 어려운 이유를 몇 가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환율이 왜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를 대부분 잘 몰라요. 즉 환율 결정 원리를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거는 오늘 어제 얘기가 아니고 2021년 3월부터 뭐 1월부터네요. 제가 815만이 출연할 때가 환율 때문에 출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 1월부터 이 환율이 그 하락할 거로 봤단 말이죠. 대부분이 90%가. 지금 유튜브에서 방송하시는 분들 아직도 그런 사람 계속 해요. 다들 달러당 천원 붕괴는 시간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할 무렵이란 말이죠. 근데 제가 출연하자마자 그렇지 않다. 환율은 오히려 올라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 지금 3년이 지났네요. 2021년 1월이니까 지금 2024년 6월이니까 3년이 넘었네요. 3년 동안 사실 환율 전망에 대부분이 실패한 거예요. 즉 환율이 왜 오르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이. 그리고 또 그 외환시장 참여자들은 차트 분석을 해요. 차트 분석을 하면 오를 때는 오른다, 내리면 내린다예요. 그리고 직전 고점 정도 올라가면 그것이 이제 끝인 것처럼 그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또 대부분이에요. 차트가 가지고 있는 뭐 문제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그 환율 대응이 어렵다는 거죠.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두 번째로 이제 적정한 환율 수준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앞 시간에 우리 원달러 환율의 그 적정한 수준이 2020년부터 오르고 있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적정한 환율 수준을 알지 못하면 또 대응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환율을 상승할 때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른다. 내릴 때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내린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채권을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채권을 매매하는 딜러들은 채권 전문가들이죠. 금리 상승과 채권 가격 하락을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외환시장에서는 이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채권시장에서는 채권 가격 하락은 그 금리 상승이고, 채권 가격 상승은 금리 하락인데, 외환시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 관계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예로 들면 금리가 오르는 이유가 뭐죠? 물가가 오른다는 거죠.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른다면, 물가가 오르면 화폐가치 하락이죠. 그런데 금리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화폐가치 상승이라는 논리를 펴거든요. 그래서 미국 물가가 오르니까 미국 물가 상승은 미국 달러 가치 하락이에요. 이거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경제 전문가나 외환 쪽에서 일하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금리 상승은 물가 상승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화폐 가치 상승이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죠.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즉 이거는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거죠. 환율 개념을 잘 모른다 라는 표현도 되고, 왜냐하면 화폐 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물가와 환율인데, 물가는 오르면 화폐 가치 하락이에요. 그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리 상승은 달러 가치 상승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건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거죠. 물가 때문에 금리가 올랐다면 그래도 화폐 가치는 하락한 거예요. 다만 환율은 상대적 가치의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다르게 놓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상승은 달러 가치 상승이다, 즉 미국 금리 상승은 달러 가치 상승이다, 이 논리는 안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율 개념이 상대적 가치의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미국 달러 가치도 하락하지만 다른 나라 화폐 가치 하락 요인이 더 크면 환율은 상승하는 거예요. 즉 달러 가치는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환율 측면에서.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즉 환율 결정 원리를 모른다는 얘기도 되고, 환율이 왜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도 되고, 또 하나는 금본위 제도와 종이화폐 제도에서 화폐 가치 결정 원리는 완전히 달라요. 금본위 제도는 말 그대로 금이 중심이에요. 금이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이 많은 국가가 화폐 가치가 올라가죠. 그러면서 요즘 중국이 금 사는 것을 두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미국 달러 위상 올라가는 걸 싫어하니까 중국이 금을 사는 것이지, 금을 달러를 대신하기 때문에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미국이 싫은 거예요. 미국 위상이 올라가는 게 싫어가지고 중국이 금을 사재기 하는 것이지, 달러 대신에, 즉 금본위 제도이기 때문에 금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금을 확보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좀 주식 사는 게 훨씬 나아요. 물가가 올라가지고 금리가 오르고, 또 물가 상승 국면에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가 되면 미국 국민들은 헐값으로 외국 물건을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미국 달러 강세를 저지할 목적으로, 즉 미국 잘 되는 게 꼴보기 싫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금을 확보한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일 수 있다는 거죠. 금본위 제도로 하면 그 논리는 맞아요. 중국이 접근 방법은 맞아요. 종이화폐 제도에서 금은 오로지 재테크 수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금을 산 거예요. 아니면 중국 돈을 가지고 금을 산 거예요. 재테크 수단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잘못 이해하고
근본이 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 금을 사야 된다. 2021년부터 모 대학 교수는 계속 금을 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왜?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그러면 기업 이익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주식을 사야 되죠. 금을 사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금은 재테크 수단이기 때문에 물가 오른다고 금 가격이 오른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본위 제도와 그 종이화폐 제도의 화폐가치 결정 원리를 교수들이 다수가 모른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이 얘기가. 그 다음에 환율 상승 요인을 환율 하락 요인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요. 이것 앞 시간에 한번 얘기했고, 또 이 얘기 오래 하면 시간 길어지니까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사례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길어지니까 제가 오늘 뭐 20분 안에 끝내려고 하니까 이 얘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한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대응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차트 분석을 하는 사람은 환율이 고점을 찍고 내리면 이제는 그 하락 추세에 진입한 것으로 인식하거든요. 그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달러당 1250원은 2000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고점 환율이에요. 최근 몇 년 동안, 한 4, 5년 동안. 그러니까 차트 분석하는 사람은 1250원에서 1230원으로 내려오면 이제는 1100원까지 하락할 거로 전망해요. 그래서 1230원에 도달하면 달러 매도를 해버려요. 가지고 있는 현물 달러 매도를 하거나 수출업체는 선물한 매도를 해요. 근데 왜 환율이 상승하는지도 모르고 차트 분석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50원을 돌파하면 이제 뒤늦게 또 선물한 매수를 해요. 특히 수입업체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등락폭이 커지는 겁니다. 환율 등락 이유를 모르니까 이런 현상도 생기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환율이 고점에서 막 그 선물한 포지션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임박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입업체도 그렇고 수출업체도 그렇고 매출액 마진율은 4%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4% 마진율을 초과하는 환율 등락이 있으면 그 견디지 못해요. 심리적으로. 적자 나거든, 회사가요. 적자가 나면 은행 가면 대출금리 올라가고, 그죠? 그 다음에 회사채 발행하면 회사채 금리 올라가고, 신용도 떨어지고, 해당 기업 주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손익분기점 환율에 도달하면 기업은 다 민감해져요. 그러면서 선물한 이 포지션이 환율을 큰 폭으로 상승 유도하거나, 또 아니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는 그 환율에 영향을 주거든요. 바로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외환시장 특성이에요. 주식은 우량 기업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환율은 비정상적으로 오르면 내리게 돼 있어요. 그게 외환시장의 특성이에요. 주식도 그런 면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 기업이 좋은 것이라면 엔비디아처럼 고점이라고 했는데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 2022년 초부터 그렇잖아요. 2023년 초부터 그랬네요. 고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기업 이익은 더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식은 가지고 있어도 돼요. 환율은 그렇지 않다. 고점이라고 해서 그래서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더 올라가는 거는 조금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어도 장기간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게 환율이 주식시장과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이 환율의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또 이런 일도 발생해요. 여하튼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원달러 환율 시장에 대응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는데, 지금까지 6개를 얘기했는데 이 6개 이유 이외에도 이 대응하기 어려워요. 특히 차트 분석하는 사람은 정말 어려워요. 오르면 오를 것 같아 가지고 뭐 가지고 있으면 내려버리고, 내리면 더 내릴 것 같아 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 팔고 나면 올라버리고, 뭐 그런 시장이 외환시장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2023년 1월부터 2024년 뭐 5월까지 약 뭐 15개월 아니면 10한 7개월 정도 되네요. 이 월말 환율하고 월 평균 환율을 가지고 제가 비교를 해 봤어요. 2023년 1월 말입니다. 1228원이에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1200원에서 1250원을 고점으로 봤단 말입니다. 뭐 양시장 참여자들도 그렇게 봤고, 경제 전문가, 뭐 대학 교수, 지금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는 뭐 외환 전문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4월,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입니까? 3개월이네요. 3개월 후에 100원 이상 오릅니다. 그러니까 한 8, 9% 올라버리는 거죠. 그럼 매출액 마진율은 4%밖에 안 되는데 환율은 8, 9% 올라버렸어요. 그럼 수입업체는 난리 나는 거죠. 수출업체도 1250원이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선물한 매도를 한단 말이죠. 근데 1330원, 300원을 넘어버리면 불안해져요. 그 매출액 마진율이 4%로 하면 한 50원만 오르면 불안해져요. 그래 1300원 근처 가면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1339원 내지 40원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뒤늦게 뭐 액션을 취한다는 거죠. 더 이상 견디지 못하니까. 근데 어느 정도 오르고 나면 또 다시 내려요. 또 포유 환율 연구소처럼 역용하는 사람은 1340원 50원에서 매도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추세는 상승이라고 보면 일시적으로 내리는 것도 40원에서 1280원이면, 즉 1340원에서 1280원이면 한 60원 되잖아요. 4, 5%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손익분기점 환율이에요. 그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때 포유 환율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그때 사주기로 하고 그쯤에서 1340원에서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출업체 손익분기점이 1280원까지 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때 청산해줘 버리는 거죠. 그럼 5%가 3개월 만에 남는 거죠. 은행 금리는 3개월 만에 그저 2%도 안 되잖아요. 1%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5%가 남으니까 해볼 만한 게임이죠. 포유 환율 연구소 같은 그때 또 매수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23년 7월에서 또 2023년 10월, 불과 3개월이죠. 이것도 손익분기점 환율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가지고 또 손익분기점 환율 넘어서니까 그때 청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2024년 4월에는 1,400원까지 갔잖아요. 이것도 1270원 중간에 갔어요. 1352원 2023년 10월이죠. 10월과 그 1, 2월 사이에 1270원 한번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또 게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환율 결정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손익분기점 환율까지 감안하면 그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은 심리적 불안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 한때 1450원도 갔거든요. 1400원 가까이 가면 1450원까지 간다고 생각한다고,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은. 근데 제가 1400원의 고점이다, 단기 고점이라고 하는 이유예요. 예?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환율을 벗어나는 그 환율 수준이죠. 그러니까 또 1300원대 초반까지 또 내려온 거예요. 그러나 큰 흐름은, 즉 환율 결정 원리는 큰 흐름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트 보는 사람과 경제적 분석을 하는 사람의 그게 수준이 다르고, 앞에서 얘기한 이 6개를 아는 사람과 그것도 모르고 그냥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아주 단순한 고정환율 제도 이론, 근본위 제도 이론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은 엄청난 실력 차가 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가면 그 외환 전문가 몸값은 엄청나게 차이 나요. 시장에서 인정받으면 연봉이 1000억이에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은 차라리 모르는 게 나으니까, 우리나라 대학 교수 90% 정도의 실력이라면 환율 지식 없는 게 나아요. 왜? 그 사람들 얘기 듣고 하면 손해보니까요. 그건 오히려 돈을 줘서 안 되고 돈을 받아야 돼. 그 교수한테. 엉터리 지식을 전달하는 대학 교수, 엉터리 지식을 전달하는 경제 전문가한테 오히려 돈을 받아야 돼. 자문을 구한 사람이. 그게 외환시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월말 환율로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월 평균 환율로 봐도 비슷해요. 월 단위로는 그렇게 차이는 안 나요. 다만 크게 변동하면 월중에도 변동폭은 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5, 60원 정도의 3월 1, 2개월 단위로 한 2, 30원 변동한다면 그거는 큰 등락은 없어요. 그래서 평균 환율하고 비슷하지만은 추세는 오르고 있다. 그러나 한번 고점을 찍고 나면 손익분기점 환율까지는 내려간다. 고점에서 그게 대부분 4% 마진율이니까 4%가 손익분기점이죠. 그 상절 단위로 매출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변한다고 인식을 하면 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환율 등락폭이 크면 대응하기는 어려워요. 또 환율 결정 원리 몰라도 대응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유 환율 연구소가 접근하고 있는 그 환율 상품은 이 변동폭을 줄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아까 저 경험을 동원할 수도 있고, 아인슈타인 박사의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도 접근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론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환율은 이런 식으로 간단히 얘기해 갖고 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앞에서 얘기한 6가지 이유 때문에 대응은 아주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